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500만 원 나온대. 매출이 500이면요. 뭐 내면? 가게세 내면 남는 돈이 없는 거야. 아르바이트생활 쓸 돈이 없는 거야. 4, 5천 정도 돈 벌던 사람들이 지금 500만 원으로 매출이 줄어들어서 가게세 내면 본인이 가져가는 돈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 그럼 망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도매시장들이 다 문 닫고 있잖아. 전자시장, 도매시장 다 문 닫고 있어. 그게 왜 그러겠어? 이게 나라 경제가 안 돌기 때문이야. 경제는 서민들을 살려야 되는데 서민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된다. 서민들의 임금을 줘야 된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 좌좀. 서민들에게 월급을 올려줘야 된다 그러면 좌좀이래.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서민들에게 월급을 줘야 돼서 좌좀이라고 욕먹어야 된다면 그래, 나 좌좀이다.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월급을 올려줘라. 가난한 사람들이 쓸 돈을 주라 라고 얘기해서 그게 좌좀이라고 욕먹어야 되면 그래, 내가 좌좀해줄게. 나한테 좌좀이라고 욕하고 우리 서민들한테 돈을 주라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9조 몇천억 원을 서민경제 활성화한다고 돈을 풀었어. 그 돈 다 어디로 간 줄 알아? 은행 이자 혜택으로 들어갔어. 그 이자 혜택 우리 서민들이 받았을까? 아니, 부동산 투기한 놈들이 미리 정보 얻어가지고 은행문 열자마자 다 나눠 가졌어. 9조 몇천억 원이 결국은 부자들의 이 부동산 투기, 그걸 위해서 여러 채 얻어놓고 그 대출 이자 갚는 새끼들이 그거 다 빼먹었어.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범들 이자 내준 거야. 차라리 그 돈을 가난한 서민들한테 공공근로나 이런 형식으로 나눠줬으면 9조 5천억 원의 소비가 발생했을 거야. 그러면 9조 5천억 원의 소비는 그 다음 단계 소비를 가능하게 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공장 노동자가 월급이 올랐어. 그러면 이전에 한 번 먹던 치맥을 2번 먹겠지. 그러면 치킨집 사장님 수입이 2배로 늘겠지. 그러면 치킨집 사장님이 옷이라도 한 벌 더 사 입고 뭐 비싼 거라도 뭐 가방이라도 하나 더 사. 그러면 그 비싼 소비가 일어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 골프채라도 하나 사. 그럼 골프채 회사에서 돈을 벌겠지. 수입상도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골프 클럽도 융성하게 되겠지. 온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야. 가난한 노동자에게 월급을 20만 원 올려주는 효과가 바로 그거예요. 치맥 한 번 먹을 거 2번 먹으면 가난한 영세자영업자들의 수입이 2배가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수입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야? 자기들도 소비를 해. 그 소비가 소비를 낳고 생산이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살아나는데 그걸 갖고 좌점이래 씨발. 지금 우리 사회는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가난한 서민들에게 먹고 살 방법을 주는 거야. 범칙금을 줄여야 되고 가난한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즉 중소기업에게 제대로 된 납품값을 주도록 정부가 강제를 해야 돼. 그래서 대기업이 생산 원가에 맞게끔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중소기업의 이익을 챙겨주지 않는 대기업에게 페널티를 줘서 걔네들 은행에 자기네들 창고에 있는 돈을 압수해버려야 돼. 벌금으로 추징금을 걷어버리는 거야. 그 돈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게 규제야. 이거 박근혜 정부에서 모를까요?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안 하는 거야. 왜? 박근혜 정부의 친인척도 재벌이니까.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규제 완화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라고 만드는 게 중소기업 청장이야. 그런데 박근혜 정부 초기에 중소기업 청장을 임명했어. 얘가 안 한다고 그랬어. 왜? 자기가 가진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된다니까 싫다고 그런 거야. 주식을 포기하기 싫다고 중소기업 청장 안 하겠다 그랬어. 그게 박근혜 정부의 수준이야. 방법을 다 알아요. 하다못해 최경환이도 뭐라 그랬어.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올려줘야 된다.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되면 가난한 노동자들의 수입이 2배가 되는 거야. 아까 내가 얘기한 바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야. 지금 최저임금이 5,000원인 걸 10,000원으로 올리잖아? 그럼 가장 하층민의 소득이 2배가 되는 거야. 그럼 하층민이 지금은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데 그들의 소비가 발생해.
그러면 생산이 만들어지고 그 생산은 그 생산자들에게 돈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 윗소비를 하게 되고 그래서 피라미드처럼 다 같이 먹고 살게 되는 거야. 그게 자본의 논리야. 자본의 구조고. 그래서 최경환이도 최저임금 10,000원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누가 반대했어? 대기업이 반대한 거야. 뭘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최경환이 박근혜 정부의 재정경제장관이야. 최저임금 10,000원을 해야 된다니까 언론에서 뭐라 그래요? 영세 자영업자들 망한다. 중소기업 망한다. 영세 자영업자 망한다. 그러면서 언론이 막 반대했어. 왜 망해?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중에 온 집안 식구들이 직접 일하지 알바생 못 써. 그렇잖아요. 우리 동네 반찬 가게도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알바생이 있었어. 지금은 가족들이 해. 알바생을 못 써.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려주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뻥이야.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금 알바생을 못 쓴다니까. 원래 너무나 소득이 없어서. 또 중소기업이 망한다? 중소기업이 왜 망해? 대기업한테 생산원가 맞게끔 돈 주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망해? 그 말 하기 싫어서 망한다고 뻥 까는 거야. 그런 거예요. 소비가 늘어나면.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때 우리가 잘 살았던 이유가 뭐냐? 그래도 박정희 때 전두환 때는 일자리가 있었어. 일자리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또 특히 그 당시에는 노동조합에서 월급 올려달라 그러면 월급도 올려줬어요. 노동자들의 월급이 해마다 몇 프로씩 올랐어. 지금은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잖아. 근데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는 노동자들의 월급이 1년 지나면 몇 프로씩 꾸준히 올랐어. 중소기업도.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보너스도 있고 월급도 오르고 그랬었어. 그래서 그런 보너스나 월급이 인상이 되면 소비가 늘어났던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했던 거예요. 박정희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야. 노동자들의 월급이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됐던 거야. 그런데 그게 언제 멈춰? 김영삼 때 멈추는 거야. 김영삼 때 이후로 월급이 안 올랐어. 도리어 김영삼 때 6, 7천 받던 사람들이 지금 3, 4천으로 떨어진 거야. 일자리는 3분의 1로 줄었어. 그래서 지금 나라 경제가 스톱이 돼 있는 거야. 이걸 풀면 되는데 대재벌들이 반대하니까 국민들의 불만을 딴 데로 돌려야 되겠지. 이때 전쟁 위협보다 더 효과적인 게 어디 있어? 대기업 규제해서 중소기업 먹고 살게 해달라, 노동자들 먹고 살게 해달라라고 막 시위하는데 전쟁 난다 이런 빨갱이 새끼들, 그거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어딨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항상 이 전쟁 위협이 있었던 거예요. 박정희 때 매번 간첩사건 일어나고 박정희 때 간첩사건으로 사형 선고받고 사형 당했어. 그 사람들 다 무죄 받았다? 그래서 나라에서 물어준 돈이 200 몇십억이야. 누구 돈으로? 박근혜 돈으로? 아니 국민 돈으로. 박정희 때 죄 없는 민주주의자들, 노동자들의 임금 올려야 된다, 권력을 독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간첩이라고 잡아가서 40일씩 50일씩 고문하고 완전히 장이 빠질 때까지, 그리고 발뒤꿈치에 뼈가 늘어날 때까지 고문을 해. 물고문, 전기고문을. 그래서 간첩이란 자백을 받고 그 자백으로 사형을 시켜버렸어. 그 사람들 다 무죄 받았잖아. 그래서 몇백억을 지금 정부에서 세금으로 물어주고 있어. 그런데 박정희 만세? 그거 몰라요? 인혁당 사건 찾아봐. 인혁당 사건. 인혁당. 인민혁명당 사건이라는 게 뭐냐? 정확한 명칭은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야. 인민혁명당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재건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죄 없는 민주주의자 8명을 하루아침에 사형 선고 내리고 죽여버린 사건이야. 박정희 때 그러면 그 8명만 죽었냐? 그 전전달에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라 그래갖고 또 몇 명이 죽었어. 사형당했어. 그 전에 무슨 계야도 간첩단 사건이라 해갖고 몇 명을 그 감옥 15년형에 때리고 막 그랬어. 전부 무죄야. 전부. 박정희 전두환 때 간첩 사건, 그 다음에 뭐 무슨 조직 사건,
이 사람들 전부 국가에서 배상했어. 민주화운동 배상금, 국민 세금으로. 그게 독재 정권의 폐해예요. 지금도 망치 부인이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뭐밖에 없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나더러 지금 빨갱이라고 지랄났잖아. 빨갱이라고 지랄났잖아. 무죄인지 어떻게 알아? 너 몇 살이냐? 검색을 해봐. 검색해보면 나온다니까. 인혁당 무죄 판결 났어. 그 당시 객관적인 증거 없이 고문으로 자백을 받고 그 자백을 근거로 그 사형을 시켰기 때문에 그거 국가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서 그 법원 판결 받고 다 배상이 이루어진 거야. 자, 내가 감옥 갔다 온 사람이야. 나 2012년 11월 16일에 감옥 갔어. 왜 감옥 간 줄 알아?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나를 법정 구속했어. 그런데 석 달 뒤에 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 고등법원이 얘는 사실을 유포해서 후보를 비판했다. 그래서 나 사실 유포죄로 징역 3개월 살고 나온 사람이야. 그런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어떻게 되겠냐? 바로 잡혀가. 그래서 나는 뉴스로 나온 얘기만 할 수 있어. 뉴스로 확인된,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만 방송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못 믿겠으면 검색을 해봐. 내가 하는 말 못 믿겠으면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얘기들이야. 숫자는 틀릴 수 있어. 내가 말한 숫자들은 좀 틀릴 수 있으니까 꼭 뉴스를 검색해서 숫자를 확인해봐. 그러면 망치 부인이 한 얘기가 다 언론에 보도된 얘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사실은요, 내가 오늘 방송을 3시에 하면서 내가 이제 이 김정은의 협박이 뻥이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근데 이것들이 방송 열자마자 6시 남북회담을 발표해버리는 바람에 효과를 못 냈지만 김정은이가 48시간 안에 확성기를 끄지 않으면, 확성기를 철수하지 않으면 무력 도발을 하겠다라고 주장한 내용은 진짜 무력 도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48시간 안에 대화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국제관계는요, 외교관계나 국제관계는 뭘 봐야 되냐? 겉으로 하는 말을 보면 안 되고 그 말의 뒤를 봐야 돼. 얘가 왜 이런 말을 했지? 48시간이 왜 나왔냐? 48시간 안에 긴급하게 대화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사실 48시간이라는 쇼를 해가지고 결국 남한 정부를 대화의 창으로 끌어들인 거야. 지난 8월 초에 2호를 초청해서 대화의 장을 한번 열었는데 박근혜가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초를 쳤어. 그래갖고 대화의 창구가 끊어진 거야.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이 48시간 쇼를 해가지고 남한 정부를 대화로 끌어들인 거야. 왜? 거짓말하지 마라. 자, 이번 남북대화 누가 제의했어? 뉴스에 뭐라고 나왔어? 북한에서 어제 4시에 대화 제의했대잖아.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5시에 토요일 저녁 5시까지 철거 안 하면 공격하겠다라고 뻥카를 쳐놓고 어제 4시에 남북 대화하자고 제의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남한이 냉큼 받은 거야. 그래서 지금 대화하러 갔잖아. 지금 김정은이의 48시간 쇼에 우리 정부가 넘어간 거라고. 그러면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김정은이가 48시간 쇼를 하면 그 의미를 읽어야 돼. 우리 정부가 그 말을 이해해서 이렇게 무한 대결로 갔을 때 누구에게 유리하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 라고 했어야 됐다고. 그리고 우리 쪽에서 대화를 원한다고 계속 우리도 뻥카를 쳤어야 돼. 쟤네가 48시간 그 뻥카를 칠 때 우리는 평화롭게 대화하자는 뻥카를 쳤어야 돼. 그러면 국제사회에서는 남한은 계속 평화를 주장했고 북한은 폭력을 주장했다. 낙인이 찍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뭐 했어? 쳐라! 한 대 쳐! 그러면서 버틴 거야 지금까지. 그러다가 북한에서 먼저 굽히고 들어왔다고 자랑스럽게 YTN 연합뉴스에서 공개를 했어. 그럼 세계는 뭐라 그래?
병신들 결국 김정은한테 놀아놨구나. 김정은 48시간 쇼에 놀아놨구나.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도 김정은이가 요구하는 건 오이사 조치 해제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김정은이가 정말 전쟁을 하려면 개성공단을 계속 열어뒀겠어? 개성공단에 들어와라 열어놨겠냐고. 그거는 김정은이가 대화하겠다는 쇼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정부에서 먼저 대화의 주도권을 잡았어야 돼. 근데 중국에서 대화해라, 미국에서 대화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한 대 쳐! 나 치기만 해봐, 너 죽었어! 그러고 있었잖아 지금. 우리 언론이 그랬잖아. 그럼 전 세계 우리 언론의 모습이 우리 정부의 대책으로 보이는 거야. 결국 남북의 위기를 전혀 우리 손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내 말이 맞지? 팩트잖아. 어? 북한에서 협박을 했다. 남한이 쳐라 그러면서 계속 확성기 틀었다. 우리 정부 언론에 계속 그렇게 나왔잖아. 칠테면 쳐라 하면서 계속 확성기 방송했어. 중국도 대화해라, 러시아도 대화해라, 일본도 대화해라, 미국도 대화해라. 그런데 우리는 디립다 확성기만 틀었잖아. 내 말이 맞아 틀려? 맞지? 계속 우리는 확성기만 틀었어. 한 대 쳐 이러면서. 그런데 남한이 북한에서 어제 4시에 대화하자 그러니까 또 찔레찔레 나간 거야. 이게 지금 한반도를 다른 나라가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이 개망신 어떡할 거냐고. 이 개망신 어떡할 거야. 온 국민을 40시간 동안 협박해놓고. 아니지, 아까 4시에 발표됐으니까 온 국민을 47시간 동안 협박한 거야. 무엇보다 내가 화나는 건 뭐냐면 어제 4시부터의 반응이야. 어제 4시부터 오늘 4시까지 24시간 동안 우리 YTN이나 채널A TV조선 계속해서 북한이 무력 도발할 거라고 보도했잖아. 아니야? 내 말이 맞아 틀려? 지난 24시간 동안 채널A TV조선, YTN, 뉴스Y 24시간 동안 계속 북한에서 도발할 거다. 한민구가 5시가 넘으면 도발 위험이 있다. 그렇게 보도했잖아. 정부는 알고 있으면서 대화의 물꼬가 지금 막후 접촉 중인 걸 알면서 언론에서 그렇게 공포를 파는데 침묵했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오늘 하루 종일 와가지고 망치부인 전쟁 나나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애들이 전쟁 나나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이코패스가 되는 원인이 어렸을 때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 사이코패스가 된대. 그런데 아이들이 전쟁 공포 속에서 자라나면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평화주의자가 되겠냐고. 어린아이들의 이 환경에 왜 이런 악영향을 미치냐고. 그러면 이번에 대화에서 우리 남북 간의 긴장 관계는 끝날까요? 내가 보기에 박근혜 정부에서 오이사 조치를 들어줄 것 같지가 않아. 만약에 오이사 조치를 해제한다면 나는 박근혜를 칭찬할 거야. 오늘 협상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 그런 약속이 오고 간다면 나는 내일부터 박근혜 내가 친박이 되겠어. 오늘 박근혜 정부에서 오이사 조치를 받아들이고 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하면서 그 6.15 선언과 14선언의 약속을 지키겠다. 육자회담에서 약속한 내용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한다면 나는 박근혜를 칭찬할 수 있어요. 진짜. 이게 왜 어그로야? 이게 왜 어그로냐고. 여러분 이건요, 육자회담이라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다 합의한 내용이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그리고 해주의 또 하나의 해주공단, 그리고 서해 앞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든다는 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남한, 북한, 6나라가 다 합의한 내용이야. 근데 그 내용을 524 조치라는 게 뭐냐면, 그 이명박이 2008년 5월 24일에 대북 경제 봉쇄 정책을 발표해. 그게 524 조치야. 금강산 관광을 금지시키고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끊어버린 사건. 그게 524 조치야. 그 524 조치를 해제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남북 간에 경제 협력을 한다는 거야. 북한이 요구하는 게 그거라고. 김정일 때 약속을 다 해가지고 김정일 때 노무현 김정일이 이 14선언을 하잖아. 그 내용이 그 얘기였어요. 제2의 해주공단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남한의 자본을 북한에 투자하고, 그러면 이 투자는 누구에게 유리해? 그 기업에게 유리한 거야. 아까 누가 그 얘기 하더만, 김대중 때 불법 대북 송금했다. 아까 그 얘기 봤어요? 내가 그쪽도 전문가잖아. 김대중 때 대북 송금에 대해서 내가 또 설명해 줄게요. 네. 자, 듣고 싶지 않지? 막 이제 와서 안 듣고 싶다고 그래? 안 돼. 너희는 다 들어야 돼. 김대중 때 대북 송금을 불법으로 했다. 이러면서 지금 아까 어떤 뻘소리하고, 근데 걔 말고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왜? 그 얘기 나오면 지네들한테 불리하거든. 응. 김대중 때 불법 대북 송금이 있었다 라는 판결이 언론에 나왔어.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온 국민은 김대중이 국민 세금을 북한에다가 불법으로 보냈구나라고 읽었어. 일부러 조중동이 그렇게 썼어요. 마치 김대중이 국민 세금을 북한으로 불법으로 넘겨줬다라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처럼 그렇게 읽게 했어. 그렇게 보도한 거야. 예를 들어 2006년에 박근혜가 칼침을 맞았는데 박근혜 피습 이렇게 큰 제목을 붙인 다음에 밑에 칸에 현장에서 열린우리당 당원 검거. 그러면 그걸 읽은 모든 국민은 박근혜를 칼침 놓은 게 열린우리당 당원이구나라고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기사를 읽어보면 사실이 아니야. 기사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뭐야? 현장에서 A란 놈이 칼침을 놨어. 근데 그 옆에서 우하고 야유를 보낸 B씨가 같이 잡혔는데 야유를 보낸 사람이 열린우리당 당원이었어. 그런데 열린우리당 당원이 야유를 보냈는데 그걸 가지고 언론 기사 제목을 그렇게 뽑은 거야. 그래서 칼침 놓은 놈은 누군지 아직도 잘 몰라. 칼침 놓은 놈에 대해서는 기사를 안 써. 현장에서 A가 칼침을 놨다. 그런데 같이 잡힌 B는 열린우리당 당원이었다. B는 서프라이즈에 글을 쓰고 노사모에 글을 쓰고 노사모에 회비도 냈다. 20일 동안 B에 대한 기사만 나오고 맨 마지막 줄에 A와 B가 공모했는지 수사 중이다. 그때가 지방선거 중이었어. 지방선거를 위해서 그렇게 20일 동안 그렇게 기사를 낸 거야.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A와 B는 공모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사가 나오고 끝난 사건이야. 그런 것처럼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때 불법 대북 송금 대법원 확정. 아무도 안 읽어본 기사의 핵심 내용.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봤잖아 내가. 어떻게 읽었냐? 제가 이제 그 후원하신 분한테 우리 방은 우리 방에서 별풍선 리액션이 궁금하세요? 우리 방에서 별풍선 리액션이 궁금하신 분께 설명드릴게요. 우리 방에서 별풍선에 대한 리액션은 9,999개까지는 못 본 척 리액션 나갑니다. 우리 방송은 9,999개까지는 못 본 척하는 리액션이 나가요. 10,000개를 쐈을 때 절대로 잊지 못할 리액션 나갑니다. 뭐? 블랙. 10,000개를 쏘면 블랙에 걸어드려요. 왜냐? 10,000개를 쏘면 나 김영란법에 걸려. 정치인 아내한테 100만 원을 선물하는 건 그건 김영란법의 위반이야. 그래서 블랙이야. 뭔 말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뭐 리액션 안 하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솔직히 우리 방송에서는요, 불과 작년 가을까지는 별풍선 101개부터 벙어리였어. 100개까지는 못 본 척하고 101개부터 벙어리, 그 다음에 1000개부터 강퇴, 10,000개가 블랙 그랬어. 이게 왜 그랬냐? 이게 별풍선을 무한대로 풀어주면 이게 별풍선을 막 쏜 다음에 나한테 지가 듣고 싶은 방송 해달라고. 자기가 열혈 팬이니까 자기 말대로 박근혜 칭찬하라는 둥
그런 씨발놈들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방에서 열혈팬이 쉽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방은 별풍선을 제한해뒀었어. 그러다 작년 9월에 내가 별풍선 제한을 그 10,000개 밑으로 푸른 거야. 이젠 1,000개를 쏴도 강퇴를 안 시켜. 그리고 101개 이상 쏴도 벙어리 안 하고. 이유가 뭐냐? 계속해서 나한테 뭔 단체나 이런 데서 소송을 해. 박근혜 지지자들이 소송을 걸고 그러면 그 소송비가 들어가.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소송비가 몇 억이 들었어. 1억 몇 천인가 하여튼 2억 가까이가 들었어. 그 빚을 내서 하다 이제 도저히 안 돼갖고 이제는 내가 별풍선을 9,990개까지는 못 본 척하는 리액션이야. 근데 만약에 그거보다 더 쌌다 그럼 블랙을 거는 거지. 그건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방은 그 별풍선에 대한 리액션이 못 본 척이라는 거 그렇게 알아도 예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김대중 대북송금 이게 어떻게 알게 된 거냐면 2009년 8월 18일이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신 날이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그 추모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 김대중이 불법 송금했다고 대법원 판결문이 있다는 거야. 그래? 그럼 그 판결문 갖고 와봐 그랬지. 그랬더니 얘가 찾아온 거야. 그래갖고 다 같이 대법원 판결문 읽어본 거야. 나는 사실 그 대법원 판결문 그날 처음 봤어. 거기 읽어보니까 현대의 정몽원이가 북한으로 1조 원을 보낸 거야. 근데 그 1조 원의 명목이 뭐냐 하면 뇌물이었다. 현대가 북한에 이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하는데 뭐 관광 호텔 짓고 무슨 뭐 놀이시설도 만들고 아파트 짓고 이런 거 그런 개발 사업을 5개를 할 계획인데 그거를 전부 다 현대한테 다 몰아주는 독점권을 달라는 뇌물을 준 거야. 1조 원을 김정일한테 현대에서 1조 원을 뇌물을 줬던 거야. 그런데 이 정몽원이가 그 1조 원을 준 시점이 김대중하고 김정일이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이었고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준 면도 있으니 뭐 이렇게 그 독점권을 요구한 것도 있지만 그 김대중의 통치를 돕기 위해서 준 것도 있으니까 요거를 통치행위로 봐달라고 재판을 한 거야. 근데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느냐? 불법 송금이 맞다. 무슨 얘기냐? 이건 현대가 뇌물을 준 거고 이건 김대중의 통치행위로 볼 수가 없다. 한마디로 대법원에서 김대중이 무죄다라고 발표해 준 거야. 그게 대북 송금 사건이야. 몰랐지? 이거 지금 처음 듣는 사람들 있지? 이제까지 김대중 때 북한에다 돈 퍼다 줬다고 믿고 있었는데 오늘 이 얘기 처음 듣는 사람 있죠? 요거 대법원 가서 그 당시 판결문 읽어봐. 그때 뭐 내가 대구 사는 청년인데 이러면서 대구 사는 애가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에 들어가서 읽어봤잖아. 그 판결문. 그래서 북한으로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간 돈이 총 7조 원이래. 총 7조 원인데 그 중에 1조 원이 현대가 갖다 준 뇌물. 그 다음에 6조 원이 뭐냐 하면 금강산 관광한 돈하고 개성공단 만들고 개성공단 월급 들어간 돈이야. 그 돈 국민 세금으로 줬을까? 아니야. 자 여러분 그 옛날에 한나라당 당원들이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에 돈 퍼다줬다고 욕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금강산 관광 4번씩 5번씩 갔어. 금강산 관광 한 번 갈 때 200만 원이라 난 한 번도 못 갔는데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부자잖아. 개 모아가지고 4번 5번 가더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돈 퍼다 준 거야. 금강산 관광에서 갔던 비용하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인데 그러면 이 개성공단은 누가 낸 돈이냐? 그 당시에 이 얘기 또 중요한 얘기야. 중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게 유행이었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에다 공장 짓는 게 유행이었는데 이게 중국 공장에 문제가 생긴 거야. 어떤 문제냐? 우리나라에서는 뭐 공장장이나 뭐 사장이 여직원들 성희롱 좀 해도 문제가 안 되잖아. 중국은 성폭력하면 사형이야. 그래갖고 우리나라 공장장들이 중국 여성 노동자들한테 성추행을 했다가 막 무기징역 받고 그랬어.
그게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중국은 공산주의를 경험했잖아. 중국은 공산주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중국은 노동자들이 대빵인 거야.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막말하고 우리나라 노동자들한테 하듯이 쌍욕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왜 공장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야 이 새끼야 일 똑바로 못해 이랬잖아. 중국에 가서 중국 노동자들한테 똑같이 한 거야. 야 이년아 똑바로 못해? 그거 그대로 고소당했어. 그래갖고 중국에서 공장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야. 벌금을 내다 끝나는 거야. 중국에 임금이 싸가지고 갔는데 우리나라에선 150만원 줘야 되는데 중국에선 30만원 15만원 주면 된다. 그리고 중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벌금으로 다 뺏긴 거야. 그래서 중국 공장에서 돈 번 사람이 없었어. 그때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개성공단은 그 당시에 월급이 7만원이었어. 우리나라에서 150만원 줘야 되는 그 미식 노동자가 월급이 7만원이야. 그러니까 이 개성공단을 운영한 사람들이 그래서 개성공단에 가서 공장을 지은 거야. 중국에 지을 공장을 북한에다 지은 거예요. 임금이 싸니까. 또 하나,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갖고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는데 일주일이 걸린대. 최소 일주일이야. 최대 보름. 보름에서 일주일이 걸리고 그 다음에 배에다 실어야 되잖아. 선적비가 들고 배에서 꺼내야 되니까 또 선적비가 드는 거야. 그러니까 비용이 되게 많이 들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개성공단은 2시간 도라선역으로 기차로 와. 그러니까 그 이익이 공장의 이익이 어마어마한 거야. 일주일에서 보름을 기다려야 이걸 또 이걸 한국산이라고 라벨 붙여갖고 외국에다 수출해야 하는데 그것도 배로 실어서 보내야 되니까 기간이 걸리잖아. 그만큼 돈이 굳어있는데 개성공단은 오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그 다음에 임금은 중국의 5분의 1 이래가지고 그때 개성공단이 중소기업체들이 막 가가지고 거기다 공장을 짓고 설비를 만들었던 거야. 그래서 그 들어간 돈이 그 개성공단 노동자들한테 돈을 준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 돈은 정부에서 준 돈이 아니라 민간에서 준 돈이에요. 민간에서 준 돈이야. 이거 이미 언론에 다 나온 얘기예요. 예.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이 씨발놈들이 뭐라고 거짓말했냐면 김대중 노무현 때 어마어마한 불법 자금이 넘어갔다는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가 있다. 그 자료가 자기한테 오는데 그 자료를 받는 즉시 김대중을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이러면서 어떤 듣보잡 변호사가 저기 인터뷰를 하고 지랄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헤리티지 재단은 그런 보고서를 낸 적이 없어. 미국의 웬 그러니까 미국산 김조지 같은 미국의 꼴통들이 그 헤리티지 재단의 게시판에다가 글을 기고한 거야. 그래서 그 원본에 보면 이건 헤리티지 재단의 입장이 아니라는 경고문이 떡하니 붙어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연구원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뒀어. 그 다음에 더 웃긴 건 그 글의 내용이야. 그 글의 내용이 김대중 노무현이 어마어마한 대북 자금을 보냈다는 게 주제가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7조 원이 넘어갔지만 이란 한 줄 들어가. 나머지는 지금 전 세계에서 특히 미국에서 북한에다가 경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경제 지원하고 있는데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그런데 그걸 그렇게 개뻥을 친 거야. 우리 국민들이 모를 줄 안 거지. 설마 헤리티지 재단에 그 글을 원본을 갖다가 우리가 읽어볼 줄은 몰랐던 거야. 왜? 이게 이명박 박근혜 지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국민의 수준을 몰라. 인터넷의 효과를 모르고.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의 네트워크망이 어떻게 구성된지를 모르니까 그런 뻥을 친 거야. 그래서 딱 걸린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거지. 그래서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결국 7조 원이라는 게 넘어가면서 어떤 이익을 가져왔냐. 외국에서 김대중 노무현 때 엄청난 투자를 했어.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투자를 받았어. 이유가 뭐냐. 전쟁 리스크가 없다고. 김대중 노무현 때 외국에서 투자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전쟁 위험이 사라졌다. 뭐 때문에?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호텔이 평화의 안전망이다.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이 유지되는 한 전쟁 위험은 없다
라고 판단한 거야. 그래서 외국에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노무현 때 우리나라가 경제 최고점을 찍게 되는 거예요. 그랬던 거야. 그런데 이명박이 그 박광자 씨라는 사람의 사망 사건을 가지고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켜버린 거야. 왜? 금강산 관광이 한 사람이 200만 원이야. 엄청난 돈을 북한에 갖다 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소위 이명박 지지자들은 금강산 관광을 문 닫아야 된다. 왜냐면 한 번에 200명씩 가? 그러면 200명이 200만 원씩 돈을 갖다 주는 거야. 어마어마한 돈이야. 왜냐면 개성공단은 노동자 한 명당 7만 원 줄 텐데 한 사람이 가서 200만 원씩 현찰을 주고 온다니까 날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금강산 관광을 막았어야 됐어. 그러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줄인다고 생각한 거지. 그 생각만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외국인 투자가 줄어든 거야. 금강산 관광이 문제가 있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확 빠지니까 개성공단까지 문 닫으려고 그러다가 안 닫은 거야. 아, 이게 금강산 관광이 그런 의미라는 걸 이명박이 그때 가서 안 거예요. 그래서 2개가 있었는데 원래 3개로 늘려 했어. 해주, 개성, 금강산. 그런데 금강산을 닫아버린 거야. 그게 오이사 조치야. 그래서 북한도 오이사 조치를 열어달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돈이 돌아야 돼. 지금 북한이 알다시피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 계속해서 가뭄의 홍수에 자연재해가 끊이질 않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굶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곡식 사서 먹고 살게 해달라는 거야. 그럼 사고 안 치겠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와 이명박 지지자들은 뭐라 그래? 돈 주면 또 핵무기 만들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사실일까요? 북한에다 돈을 주면 핵무기 만든다. 이 말도 개뻥이야. 왜 개뻥이냐? 사실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든 적이 있어요. 실제로. 언제? 김영삼 때. 김영삼 때 전 세계에서 두만강 개발 사업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에서 북한에다가 경제 지원을 했어. 우리 정부도 북한에 엄청난 돈을 준 거야. 경협이란 이름으로. 그래서 그렇게 돈이 엄청 넘어가서 핵무기를 만든 거야. 그걸로 김대중 정부를 협박한 거야. 우리 핵무기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김대중이 당황을 한 거야. 사실요, 얼마나 웃긴 줄 알아? 여러분, 박정희랑 전두환은 김일성하고 말 한 번 안 섞었을 것 같지? 절대 대화 안 했을 것 같지? 원래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북괴라고 불렀어. 그런데 왜 북한 된 줄 알아? 박정희가 북한하고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발표해가지고 그래서 북한이라고 공식 인정을 해준 거야. 그 다음에 전두환 때도 계속해서 대화를 했어. 남북대화. 심지어 NLL 문제 알지? NLL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발표한 게 노태우야. 그거 몰랐지? 노무현이 NLL 팔아먹었다 그러는데 그거 개뻥이야. 노태우가 그 NLL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인정을 해줬어. 그래서 즉시 재논의하겠다라고 약속해준 게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부칙에 들어가 있었어. 나 이거 몰랐다? 누가 가르쳐준 줄 알아? 요것도 요원이 가르쳐줬어. 이명박 지지자가 나한테 NLL의 존재를 북한이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북한이 NLL을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라 그러면서 그 문서를 갖고 온 거야. 나는 솔직히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몰랐어. 근데 얘가 오버한 거야. 나는 국정원 직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 왜냐면 그 문서는 우리는 몰랐던 문서야. 내가 애들 가르칠 때도 그 부칙 내용까지 몰랐으니까. 근데 걔가 나한테 와가지고 북한이 NLL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짓말 하지 말래 나한테. 나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여기 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 부칙에 보면 북한이 NLL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떡하니 갖고 왔어. 그래서 다 같이 읽어봤지. 어머, 야, 여기 노태우 정부에서 NLL이 불법이니까 지금부터 재논의하자 이렇게 써있네? 그걸 우리가 다 같이 확인한 거야. 그 뒤로 걔를 본 적이 없어. 그때 그러니까 대구 청년이
김대중 대북 송금이 김대중이 보낸 게 아니라 현대가 뇌물 준 거다라는 걸 밝혀줬고, 그 다음에 이명박 지지자가 남북 기본 합의서 부칙이라는 나는 존재도 몰랐던 서류를 갖고 와서 보여주는 바람에 노태우가 그런 약속해준 걸 알게 된 거야. 이런 고급 정보를 누가 알았겠어. 친애들이 다 아는 거지. 그래서 내가 다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다 있으니까 한번 와서 사실 확인해봐. 그래서 북한으로 돈을 보내서 핵무기를 만들었다? 이것도 뻥인 거야. 그 북한으로 무슨 돈을 보내서 핵무기를 만들었냐? 그러니까 그때 이명박 때 자기가 현역 해군이라 그랬던가? 현역 해군 상상가 중사라고 그런 애가 채팅창에서 글을 썼어. 자기가 바다에 나가서 북한군이 우리 정부에서 보낸 쌀을 파는 걸 봤다. 배로 싣고 나와서 파는 걸 봤다. 직접 목격했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막 채팅창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쌀 팔아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야. 김대중 노무현 때 쌀만 갔거든. 그래갖고 내가 물어봤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역 해군이, 북한군이 우리 눈앞에서, 네 눈앞에서 우리 정부에서 보낸 쌀을 파는 걸 그냥 구경만 하고 왔다는 거네? 그 뒤로 글을 본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야, 그러면 쌀 팔아서 핵무기 사면, 야, 그럼 베트남은 세계 최고의 핵무기 보유국이겠다. 그렇잖아. 우리 정부에서 보낸 쌀 팔아서 핵무기 샀으면, 와, 베트남은 핵무기 천국이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방에서 유행했던 말이 베트남 핵국수. 베트남 핵국수. 야, 이 베트남은 어마어마한 그 핵무기를 보유했겠구나. 야,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북한으로 쌀 퍼다 줘가지고 그거 팔아서 핵무기 샀다고 개뻥치다가 개망신당하고. 자, 결국은 그 다음에 뭔 일이 있었냐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쌀도 주고 북한을 대화회장으로 나오게 해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 북한 다 모여가지고 육자회담이란 성과문을 낸 거야. 그래서 이 서해 앞바다를 더 이상 분쟁이 없는 바다로 만들고, 그리고 이 평화특구를 계속 늘려나간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이 뭐였냐면, 김정일더러 북한의 연변 핵시설을 폭파하라 그랬어. 그게 육자회담 내용이었어. 그래서 김정일이 2008년 여름에 연변 핵시설을 폭파했어요. 기록 찾아봐. 연변 핵시설을 김정일이가 폭파하면서, 자, 이제 약속을 지켰으니까, 북한이 약속을 지켰으니까 너네도 약속을 지켜라. 김영삼 때 받은 돈으로 지은 연변 핵시설을 김대중 노무현이 설득을 해서 2008년에 폭파를 시킨 거야. 그래서 미국의 핵 전문가들이 가서 더 이상 북한은 핵 보유국이 아니다란 선언을 했어. 그런데 부시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 여전히 북한은 악의 축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려. 그러면서 이명박더러 북한하고 경제협력을 끊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명박이 그 부시의 주장대로 경협을 중단시키고 북한에 대한 봉쇄를 더 강화시킨 거야. 그래갖고 김정일이가 놀래가지고 그때 중풍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김정일이가 쓰러졌어. 2008년에 김정일이가 쓰러졌는데, 그때 그 김정일 사망설 난리도 아니었어. 야, 망치 부인, 김정일 죽었다는 얘기 아냐?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 우리 방 채팅창에 막 몰려와가지고 김정일이 죽었다고 도배한 애들은 난 지금도 궁금해. 그들은 누구일까? 아니, 그거 국정원이나 아는 얘기를 나한테 아냐고 왜 물어보냐고. 아니, 내가 북한 사람도 아니고 김정일이 죽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좌우지간 그때 김정일이 죽었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나중에 언론에도 막 나오고, 알고 보니까 2008년에 안 죽었어. 중풍이었던 거야. 그래갖고 3개월인가 지난 뒤에 김정일이가 다시 나타나. 왜 박근혜랑 만났을 때 되게 뚱뚱했는데 3개월 뒤에 나타났는데 홀쭉 빠져갖고 나왔더라고. 그니까 그때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죽다 살아난 거야. 죽다 살아나가지고 얘가 열받아가지고 김정일이가 그때부터 다시 핵무기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김영삼이 준 돈으로 만든 핵무기를 노무현이 살살 달래서 폭파시켰는데, 이명박이
경제 봉쇄 정치를 하는 바람에 이명박 때 개성공단은 계속 돈이 갔거든. 그래서 이명박 때 계속해서 월급을 올려달라고 그런 거야. 그리고 핵무기를 다시 만든 거야. 그러니 김대중 노무현 때 보낸 돈으로 핵무기 만들었다? 뻥까지 마라. 이거 국제사회 뉴스로 다 나왔던 얘기야. 찾아보고 얘기를 해. 찾아보고.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이 보낸 돈으로 핵무기 만들었다는 얘기는 개뻥이었던 거야. 그리고 도리어 이명박이 잘못 만든 오이사 조치 때문에 남북의 평화 통일의 노력들이 전부 무산이 된 거야. 그래서 오늘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때는요. 전쟁 나냐는 얘기 아무도 안 했어. 어머 또 나한테 선동질하지 말래. 아니 내가 무슨 선동을 했어. 네가 감동한 거지. 니네는 니네가 감동해놓고 그것도 꼭 세트로 들어와서 저런다? 니네는 니네가 감동해놓고 나한테 선동했다 그러더라? 선동은 내 말을 듣고 니네 마음이 흔들렸단 얘기야. 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지. 그래서 선동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아이 새끼 듣는 귀는 있어가지고 너도 막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또 119에 전화 중이냐? 망치 부인이 내 가슴에 불 질렀어요 막 이러면서. 아이 새끼 찾아보세요. 이거 다 나와있는 얘기들이야. 왜? 내가 이거 없는 얘기하면 잡혀가. 2012년에도 내가 허위사실 유포 안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누명 씌워서 잡아갔잖아. 그러다 3개월 동안 지네가 허위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니까 풀어준 거 아니야. 사실 유포죄로 나를 감옥을 살게 한 사람들이야 저것들이. 찾아봐.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 통일을 못하면 평화 통일을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전쟁 위협에 시달려야 돼. 근데 보니까 국민들이 안 믿어. 내가 볼 때 왜 남북이 이렇게 빨리 대화했냐 하면 이 뻥카가 안 먹힌다고 판단한 것 같아. 지금 국민들이 아무도 안 믿고요. 아니 우리 동네 풀장에는 그냥 온 가족이 줄 서 있어. 구에서 운영하는 공짜 풀장이니까. 그리고 막 동부간선도로 놀러간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별로 이 시민들이 전쟁 위협에 대해서 그 공포감을 안 느끼고 있어. 맨 인터넷으로만 지금 이러는 거야. 나는 이 인터넷의 상당수는 난 요원들일 거라고 봐. 네이버에서 댓글 다는 애들이 5,000명이거든? 네이버에서 날마다 댓글 다는 게 5,000명인데 그 중에 한 1,000명은 여기 와 있는 거 아닌가 싶어. 근데 좌우지간 통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아까 학원 가면서 아유 통일을 하면 되지. 이거 이제 내가 그래서 딸한테 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고 막 그러니? 아니 엄마 나 17년 동안 전쟁 나냐고 애들이 물어본 게 이게 몇 번째야. 사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전쟁 나냐고 물어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 우리 딸이 심드렁해. 아우 지금 몇 번째야. 아우 통일을 하면 되지. 고1이야 참고로. 고1 여학생이 그냥 통일을 해버리면 되지. 왜 그렇게 국민들 귀찮게 뻑하면 전쟁 난다고 그러냐고. 통일이 쉽노? 통일을 왜 해야 되냐고. 오케이. 자 지금 우리 요원들이 질문하고 있어요. 통일이 쉽냐? 통일을 왜 해야 되냐? 동독 서독도 통일을 했어. 베트남도 통일을 하고.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우리 국민이 뜻을 세우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야. 자 그러면 통일이 쉽냐 어렵냐?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 자 지금부터 이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전쟁 위협을 풀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법은 평화 통일밖에 없어. 그러면 이 통일을 어떻게 할 거냐? 북한의 체제를 쓸어버리고 이 북진 통일할 거냐? 아니면 북한의 체제를 받아들여서 적화 통일할 거냐? 내가 요 얘기 하나만 더 하고 갈게. 아침에 막 빨갱이 쓰는 애가 있었어. 근데 걔가 뭐라는 줄 알아? 걔 닉네임이 적화통일이야. 내가 걔한테 물어봤지. 너 적화통일의 의미를 알아? 빨갱이를 쓸어버리는 통일이래. 내가 2008년에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어. 그때 나한테 저기 한국 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나한테 묻는 거야.
남침이지. 그땐 이런 빨갱이 년이래 나한테. 이런 빨갱이 간첩년을 봤냐 이러면서 나한테 니정이랑 같은 간첩년이라고 막 욕을 하는 거야. 되게 당황됐어. 그럼 남침 아니고 북침이야? 했더니 당연히 북침이지 막 이러는 거야. 너무 당당하게. 그리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그래가지고 내가 걔네들한테 물어봤어. 야, 똥침은 누가 공격당한 거냐? 그러니까 똥꼬가 공격당한 거래. 그러면 남침이면 누가 공격당하는 거냐? 애들 답변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네이버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정희한테 먼저 질문을 했어. 한국전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그러니까 이정희가 남침이라고 대답을 한 거야. 그걸 갖고 빨갱이라고 막 욕을 한 거야. 그 북침이라고 막 주장을 해.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북침이래. 아, 나 진짜. 그 요원 교육을 안 하는 거니 너네? 어? 아니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상대를 하려고 그래도 뭐 기본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 똥침은 똥꼬가 고통당하는 거야. 근데 그때요 다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이명박 지지자들이. 결국 내가 그걸 2년을 싸웠어. 그러자 어느 날 그 종편인가 지상파에서 남침 북침 용어를 설명해 주더라고. 지네 요원들이 계속 북침이라고 우기니까 북침은 김일성의 주장이었어. 남쪽에서 공격해 들어왔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원들이 북침 그러고 다닌 거야. 그리고 내가 요원들한테 알려줬잖아. 북침이라고 그러면 그거 북한 말 듣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종북이라니까. 나한테 종북 빨갱이라고 얘기한 것들이 북침 그러고 다녔어. 내 말이 딱 맞지? 종북 빨갱이가 북침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까 오늘 아침에도 적화통일이라고 이름을 붙여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막 빨갱이라는 거야. 너 적화통일의 의미를 알아? 그때 빨갱이를 쓸어버리는 거래. 적화통일은 북한의 사상으로 통일한다는 얘기야. 침묵하더라고. 그래서 민망할까봐 내가 블랙을 줬어. 적화통일은 이게 이제 이 요원들이 와가지고요. 이게 적화통일 얘기란 게 2013년부터야. 2013년부터 북진통일, 적화통일 막 그렇게 다 쓰더라고. 막 적화통일 막 쓰는 거야. 그리고 북진통일 막 섞어서 쓰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네 적화통일의 의미, 북진통일의 의미 정확히 아냐. 빨갱이를 쓸어버리는 거래. 적화통일은 북한의 사상으로 붉은 기로 통일한다는 게 적화통일이다. 그러니까 너가 이명박 지지자면 북진통일이라고 써야 되는 거라고 내가 댓글원을 교육했잖아. 그 댓글원 애들한테 너가 이명박 지지하고 나한테 빨갱이라고 욕하고 싶으면 북진통일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그게 북진통일이 이승만이 주장한 거거든. 그래서 설명해줬더니 그 다음부터 북진통일 쓰더라고. 근데 아직까지도 그걸 모르는 무식한 요원이 적화통일이란 닉네임을 달고 전쟁하자. 여러분, 적화통일이란 닉네임을 달고 적화통일하자, 전쟁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북한식으로 통일하자는 얘기야 지금. 북한의 사상으로 통일하자고 닉네임 적화통일이 막 전쟁을 하자고 떠들고 있더라고. 아까 보신 분. 그러니까 멸공통일하고 적화통일 구분을 못한 거야. 멸공통일은 공산당을 선멸해서 통일한다는 얘기고 북진통일은 북한으로 진격해서 통일한다는 얘기인데 이 무식한 것들이 닉네임이 적화통일인데 전쟁도 불사한다. 나는 군대 갈 거다. 군대 안 간 거지. 군대 갔으면 적화통일의 단어 뜻을 모르겠냐? 뭐가 모자라서 군대 안 간 노인이거나 50대거나 아니면 부모 백 좋아서 군대를 뺐으면 이런 데서 채팅 안 하고 있지. 요원 안 하지. 뭐가 모자라서 군대를 못 간 종자겠지. 그러니까 닉네임을 적화통일로 잡고서는 전쟁하자 그러는 거 아니겠어. 근데 내가 이제 하다가 요원들 교육까지 시켜.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그 치명적인 댓글을 쓰고 싶으면 북진통일이라고 쓰는 거야. 그것까지 내가 가르쳐줬다니까. 아유, 요원 교육 좀 해. 그 많은 돈 받아서 뭐 하는 거야. 아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통일. 통일을 왜 해야 되냐? 자,
통일을 어떻게, 통일이 쉽냐? 김정일이하고 김정은하고 통일이 되겠냐? 통일은 김정은 박근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남한 국민과 북한 국민이 통일하는 거야. 물론 북한은 지금 김정은 체제지만 우리나라의 주권, 우리나라의 국가 최고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과 북한의 권력이 통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공산주의가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 안 되지. 그러면 북한더러 너네 공산주의를 하루아침에 포기해라. 그럼 걔네가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북한은 북한 체제대로 가. 남한은 남한 체제대로 가. 남한의 헌법이 따로 있고 북한의 헌법이 따로 있는 거야. 그렇게 따로 두 체제로 가는 거야. 두 체제로 가면서 국가는 하나로 만들자. 그게 뭐냐면 1국가 2체제 방식이야. 북한은 북한으로 정치하고 남한은 남한식으로 정치하면서 민간이 경제교류만 하는, 자유롭게 왕래하고 민간 차원의 경제교류만 하는, 그리고 더 이상의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게 1체제 2국가 통일 방안이야.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반드시 나오는 말이 있어. 야, 이 빨갱이년아, 그게 바로 북한이 주장한 연방제 통일 방안이 아니냐 라고 외치겠죠. 그죠? 꼭 외쳐요. 이거 처음 들어요? 1체제 2국가 통일 방안? 쌀 주잔 얘긴가? 이게 연방제 통일 방안이라고 막 손가락 분질러지게 채팅을 해. 근데 요 통일 방안이 누구의 통일 방안일까요? 요게 누구의 통일 방안이에요? 예. 이게 노태우의 통일 방안이에요. 노태우 때 그 남북 그 기본 합의서를 만들면서 노태우가 제안한 게 뭐냐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찾아보세요. 노태우 정부에서 북한한테 제안한 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그래서 한 체제, 그러니까 한 국가에 두 체제. 요거 사회책에도 나오는데, 사회 교과서에도. 중고등학교 졸업을 못하셨나봐요. 예, 그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신 님들아, 이게 노태우 정부 때 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중학교 때 나와. 이과예요. 중학교 사회책에 나와. 초등학교 때도 나오는데 요즘은, 응? 이과라고 핑계댈 일이 아니에요. 중학교 사회책에도 나와. 통일 노력이라고. 이거 이제 이과라고 뻥치지 마시고. 요거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그래가지고 노태우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주장했고, 그 당시에 북한은 고려 연방제라는 걸 주장했는데, 그 고려 연방제도 마찬가지로 한국가 두 체제야. 그럼 북한도 한국가 두 체제, 남한도 한국가 두 체제 통일 방안인데 뭐가 틀려? 이름이 틀려. 그래서 노무현 김정일이 합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북한의 고려 연방제가 다르지 않으니 우리가 통일 로드맵을 만들자. 그래서 일단 서해 앞바다에서 더 이상 군사적 무력 충돌이 없는 평화의 바다를 만들고, 경제협력을 강화해가는 조건으로 그 북한이 연변 핵시설을 폭파하고, 그래서 이 어디로 가는,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 철도를 놓는 걸로 거기까지 다 합의가 돼. 그리고 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단계를 밟아간다. 이것까지 다 합의를 했던 거야. 그걸 누가 이거 봐, 또 적화통일이래. 아직까지도 적화통일 굴고 있어. 얘는 짝퉁이야. 왜냐면 아까 왔던 적화통일은 끝자리가 일자였어. 끝자리가 일자라서 얘는 지금 짝퉁 적화통일이야. 아유, 하루아침에 적화통일이 그냥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가 두체제 통일 방안, 민간의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 방안이 합의가 된 거야. 그러면 요게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북한의 기득권 세력에게 돈맛을 보게 하자. 그게 한국가 이체제야. 물론 북한은 자기의 체제의 강화를 하려고 하겠죠. 현재에는 북한의 기득권층이 김정일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힘이 없어. 그래서 지금 김정은 같은 애가 계속 집권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통일이 되고 북한이 지들 멋대로만 할 수 없는 국제관계의 구성원이 되면 북한 안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 정치 세력에게 힘을 보태주면 정치 체제도 나중에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먼저 민간 차원에서 경제교류, 평화 통일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은 북한의 체제가 무너질 거다. 그게 햇볕 정책이야. 그게 햇볕 정책. 그런데 햇볕 정책이 북한에다 쌀 퍼다 줘서 핵무기 만들게 했다라고 주장한 거야. 북한이 안 무너지면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무너진다고 그래. 이미 여러분 있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이전에는 북한에 야시장이 없었어. 그거 알죠? 김대중 노무현 이전에는 북한에서 야시장이라는 게 없었어. 근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북한하고 경제교류를 하면서 특히 북한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으로 돈이 돌면서 북한에 야시장이 생긴 거야. 그래서 애들이 배급 안 받고 야시장에서 사 먹는다니까. 그렇게 변한 게 누구 덕분이야? 김대중 노무현 덕분이야. 아니 그 시대 우리 국민들이 평화통일 노력에 동의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이미 동독이 그렇게 무너진 거 아니야. 동독은 서독이 어마어마한 돈을 동독에 풀었대요. 동독을 무너뜨리려고 서독에서 통일되기까지 30년 동안 경제 지원을 한 거야. 20년 동안인가? 60년대 초반부터 89년까지 어마어마한 경제 지원을 한 거야. 돈을 엄청 쏟아부어서 공산주의자들에게 돈 맛을 보게 한 거야. 그래서 동독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독일처럼 통일하는 방법은 우리가 돈을 그렇게 퍼다줄 돈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한국과 두 체제의 통일 방식으로 전쟁 상태만 끝내는 거야. 그리고 경제 교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국경이 하나로 되기 때문에 자유왕래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남북 간의 대결의식이 사라지고, 남북 간의 대결의식이 사라지고 우리가 서로 평화 통일 노력을 하기 때문에 북한을 개발하는 비용, 사실은 북한을 개발하는 이익, 여러분 왜 중국, 러시아, 일본이 이번에 확 낀 줄 알아? 북한이 열릴 때 대비하는 거야. 지금요, 박근혜도 내일 당장 통일될 수도 있다. 뭐 북한의 체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 하고 앉아있잖아. 언제 금방 통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북한의 체제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야. 그랬을 때 노리는 게 뭐냐 하면 북한의 개발이익을 나눠 먹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숟가락 얹고 달려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독일이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서독 국민들도 불만이 많고 독일 국민들도 불만이 많다. 동독은 일자리를 잃어서 불만이고 서독은 세금이 늘어나서 불만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게 아주 편협한 주장이야. 사실 독일이요, 지금 경제 4위예요. 그런데 독일에서 경제 4위가 된 이유가 뭔지 알아? 서독에서 동독을 개발한 이익. 서독에서 독점적으로 동독을 개발하고 그 개발 이익이 서독의 대기업에게, 그러니까 서독의 자본에게 이익을 준 거야. 그래서 그 개발 이익 때문에 지금 독일이 세계 경제 4위권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 몰랐죠? 우리 언론에서는 동독 국민도 불만이고 서독 국민도 불만이란 얘기하면서 통일을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해. 통일의 비용이 엄청 든다는 둥, 통일의 비용이 엄청 든다는 둥, 양국이 다 불만이라는 둥, 그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해. 그래서 통일이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누가 그러느냐? 누가? 전쟁의 공포를 팔아야 집권할 수 있는 세력. 여러분, 내가 그 얘기 해줄게. 적대적 공생관계. 옛날에 1989년까지는 자본주의 진영의 대빵이 미국이었어. 이 공산주의 진영의 대빵이 소련이었어.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계속해서 전쟁의 위협을 강조한 거야. 그래갖고 미국의 지지자들은 미국 편을 들어서 미국이 사라는 무기 다 나눠 사고, 소련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애들은 소련이 파는 무기를 다 샀어야 됐어. 그래서 양쪽이 계속 군비를 쌓아갔던 거야. 그러면서 막 언제든지 3차 대전을 일으킬 것처럼 그랬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의 CIA하고
소련의 그 뭐야 KGB하고 서로 정보 교류를 하고 있었어. 그게 나중에 밝혀진 거야. 온 세계가 냉전 체제다. 언제 미국과 소련이 제3차 대전을 벌일지 모른다. 그런 공포 속에 살고 있을 때 KGB하고 CIA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그래서 적당히 사고를 치고 있었던 거야. 그게 나중에 밝혀진 거야. 그게 뭐냐? 적대적 공생관계.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그러다가 이제 이 서유럽에서 중국에다가 투자를 한 거야. 중국에다가 계속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중국의 그 등소평 때 개방정책이라는 걸 펴게 돼. 그래서 등소평 때 그 수출 자유지역이 만들어지면서 중국의 동부지역이 개발이 되는 거야. 상해 이런 데가 그때 개발돼. 그래갖고 자본의 맛을 보게 되는 거야. 소련에서는 그 브레즈네프, 고르바초프 이런 애들이 나와갖고 뭐 그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이게 개혁 개방 정책이야. 그래가지고 미국 이게 소련하고 중공이 자본의 맛을 봐. 그래서 결국 80년대 막 자본의 맛을 보고 10년 만에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거야. 그때 이게 딱 무너지니까 미국이 소련이 없어졌다. 스탈린은 아니야. 스탈린은 누구냐면 그 한국전쟁 당시 한국전쟁 전후로 그 냉전 체제가 만들어질 때 독재자가 스탈린이고 브레즈네프 고르바초프가 소비에트 연방을 없앤 사람이야.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래갖고 소련 사람들은 브레즈네프하고 고르바초프가 브레즈네프하고 고르바초프가 간첩이다. 서방의 간첩이라 그랬어. 개혁 개방을 한다고. 자본의 맛을 봐갖고 소련이 무너진 거야. 자, 망부가 좀 이상하대. 이 얘기 처음 들어? 가서 세계사책 한번 봐봐. 세계사책 한번 봐봐. 소련이 무너졌어. 자, 그러자 소련이 무너지자 어떤 일이 발생해? 미국이 G7더러 야 뭐야 이런 거야. 이제부터 내가 단독 대빵이다. 자 이제 나를 따르라 그랬어. 근데 G7 애들이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뭐 이런 애들이 왜 널 따라야 돼? 라고 물은 거야.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제 미국에서 자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우리 모이자 그랬어. G7은 누구임? 그래 G7이 누구냐면 세계 선진 7개국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영국, 미국, 프랑스, 서독 그리고 일본 그 다음에 또 누구였지? 두 나라가 더 들어갔는데 찾아봐봐. 그때 이태리도 들어갔나? 하여튼 G7 그래 이탈리아가 들어갔다. 이탈리아. 소련은 아니고 캐나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유 내가 언제 선동했어. 네가 감동한 거지. G7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이제 그 선진 7개국 모임이라 그래가지고 소위 나토라는 모임을 그 운영했던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있어. NATO. 그래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핵심이 누구냐 하면 요 한국은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서방에 잘 나가는 선진국 7나라의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를 주도했던 게 미국이었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캐나다. 뭐 일본도 들어갔던가? 누구야? 하나가 누구야? 하여튼 그래서 서방 7개 나라가 있었어. 얘네들이 이제 나토 시대, 그러니까 90년대까지 서방 선진국 7나라 모임이었었는 거야. 그런데 캐나다, 일본 들어가 맞아요? 일본 들어간대잖아. 나도 일본이 들어간 줄 알았어. 하여튼 그랬는데 이 나라들이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누구 말 안 들어? 미국 말 안 들은 거야. 미국이 모여라 그랬는데 왜 모여야 돼? 이런 거야. 그래서 미국이 당황한 거야. 미국이 당황해갖고 만든 게 뭐야? G20. 그때 미국이 만든 게 G20이야. 원래 이제 냉전 체제 때는 서방 선진국 7나라에서 미국이 하자 그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소련이 사라진 다음에는 미국 말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만든 게 G20이야. 그래갖고 자기 말이 통하는 한국도 끌어들이고 멕시코도 끌어들이고 막 이래갖고 G20을 만든 거야. 그래갖고 G20에서는 그 G20 회의를 기억나죠? G20 회의 이명박 때 G20 회의를 하면 뭐 몇백조 원의 경제 효과 난다고 기억나잖아. 응. 그리고 G20 회의 해갖고 몇백조 원의 이익 난다고 개 지랄을 떨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였냐. 그래서 G20 회의는 미국이 주도하는 회의인데 서방 선진국들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서방 선진국이 가긴 가는데 유럽에서 회의를 안 해. 그래갖고 계속 미국하고 캐나다가 계속 돌아가면서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서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야 유럽에서 좀 해봐.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유럽에다가 하라고 막 그랬는데 유럽에서 여러분 세계 선진국 20개 나라 정상이 모여. 경호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 몇백억 들어. 그 몇백억을 국민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유럽 애들이 미쳤다고 그걸 하겠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린 좀 바빠서 사정이 안 좋고 어쩌면서 유럽에서 계속 회의를 안 한 거야. 그래갖고 아무도 그 다음에 캐나다가 우리도 씨발 몇 번 해갖고 비쳤어. 그러면서 이제 안 한다 그런 거야. 그때 웬 등신이 짜요 우리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따온 게 우리 대한민국 G20 회의였어. 아무도 안 하는 회의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G20 회의를 했던 거야. 그리고 그때 아무 이익도 없는 G20 회의 한다고 그때 온 국민이 막 비웃었잖아. 그랬던 슬픈 전설이 막 떠올랐어. 좌우지간 이게 뭐냐 하면요,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게 소련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서방 세계에 대빵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니까 어떤 나라도 미국 말 안 들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 통일되고 10년 만에 9.11 사태가 벌어지는 거야. 아니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10년 만에 9.11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면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적을 만들어낸 거야. 9.11 사태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아무도 미국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공포의 대상이 필요했어. 그래서 9.11 사태가 일어나고 이슬람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야. 부시가. 이거 팩트인가요? 찾아보면 다 나온 얘기야. 내가 이거 허위사실 유포하면 잡혀간다니까. 그래서 이라크 전쟁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공포를 만든 거야. 이게 공산주의가 무너진 다음에 CIA가 어마어마한 돈을 썼는데 미국인들이 그거 왜 돈 써야 되냐? 그러면서 CIA가 막 위축이 돼. 그래서 CIA를 되게 무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가 아니야. 그때까지 지네가 세계 경찰 국가라고 버텼는데 미국의 위신이 막 떨어진 거야. 그러다가 우연히 9.11 사태가 벌어져. 9.11 사태가 우연히 벌어지면서 미국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그게 뭐야? NSA. 그래서 그 NSA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하냐? 전 세계를 도감청해. 미국의 9.11이 자작인지는 몰라. 자작인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9.11 테러 사건으로 만든 게 뭐냐 하면 NSA라는 걸 만들어갖고 나사 아니고 나사는 NASA야. 그래. 모를 수도 있지. 릴렉스. 국가안보국. CIA 말고 NSA. NASA가 나사고 미 항공우주국. NSA 국가안보국. 이 NSA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 하면 애국법인가?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들었어. 미국에서. 그 법이 뭐냐 하면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긴급 체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테러 단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면 잡아다가 그 고문도 하는 거야. 관타나모 기지 같은 데로 끌고 가서 거기서 고문을 하는 거야. 그 고문하는 내용이 미국 의회에 의해서 포착이 된 거야.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요 관타나모 기지에서 이 테러 위험이 있다라고 소위 중동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마어마하게 고문을 했는데 그 내용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내가 이게 지랄한 게 아니라 미안해. 내가 그 너네가 모르는 얘기해서 갑자기 당황한 것 같은데 4시간 30분. 예. 아니 지금 뭐 특별한 일이 있을까봐 기다리는 중이에요. 이게 이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 상원의회에서 그런 게 발표됐다고 미국 뉴스에 나오더라고. 물론 내가 직접 이렇게 내가 다 들은 게 아니라 이게 미국에 내가 갔을 때 미국인들이 그 뉴스를 보여주더라고. 내가 지랄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냥 막 혼잣말로 지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미국 뉴스에 나온 거야. 나한테 지랄한다 그러지 말고. 당황스럽지. 너만 몰랐던 이야기 같아서 당황스럽지. 그거 미국 뉴스에 나온 얘기야.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왜 그런 뉴스가 나왔냐면 왜 그 고문 사진 뉴스가 나온 게 한 4, 5년 돼요. 예. 이명박 정부 때부터 막 그 미군 여자 미군이 그 중동 남자의 옷을 벗기고 걔한테 남자의 그 상징을 남자의 심벌을 막 물게 하는 그런 사진들이 막 공개됐잖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NSA하고 그 다음에 그 무슨 애국법인가? 부시 때 만들어진 법을 없애려는 그 시도야. 부시 때 9.11 때문에 9.11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미국에서 특별법을 만든 거야. 한시적인 특별법. 그게 뭐냐면 우리는 테러와의 전쟁 중이다. 그러니까 이 테러 위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야. 근데 그게 그 한시적인 법이었어. 그게 올해인가 내년이 그 법의 만기야. 근데 이제 공화당은 그 법을 연장하려는 거지. 그 법을 연장해서 전 세계를 감시하고 전 세계에 테러 위협을 팔아서 무기를 팔아야 되는 거야. 왜? 미국의 공화당에 주로 돈을 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무기사업자들이야. 군수산업체. 군수산업들이 공화당 의원들한테 후원금을 내니까 공화당은 계속해서 전 세계에 전쟁 위협이 필요한 거야. 근데 지금 소련이 사라진 다음에 세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어떤 전쟁의 위협이 필요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라크 전쟁이고 그 다음에 이라크를 다 털었는데 대량 살상무기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는 이 법을 이제 끝내려는 거야. 이 법을 끝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 보스턴 마라톤의 테러 사건이 터진 거예요.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의 범인이 현장에서 죽었잖아. 현장에서 죽었는데 과연 그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은 누가 일으킨 걸까? 현장에서 죽은 그 범인은 진짜 범인일까? 이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 사건은 정말로 왜 테러 사건 테러 범인들은 현장에서 죽을까? 이유가 뭐냐? 테러의 공포를 계속 팔려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 테러에 대한 공포를 팔아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이 특별법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테러의 공포를 팔려는 자들 그들이 테러를 했을 것이다. 누군지는 난 말 안 했어. 왜? 모르니까. 누군지 몰라. 아줌마 밥 좀? 내가 밥하면 먹을 자신은 있고 참고로 아직 죽은 사람은 없는데 내가 한 밥을 먹고 부상자는 있었어. 넌 나한테 밥 달라 그랬지? 내가 어느 날 너를 납치할 거야. 사지를 묻고 내가 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전 과정을 목격하게 한 다음에 그 밥을 네 입에 털어 넣을 거야. 아, 짜릿한 상상. 참고로 우리 조카가 중학교 때 지네 엄마하고 싸우고 가출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왔지. 엄마 욕을 막 하는 거야. 엄마에 대한 불만을. 조카를 세워놓고 내가 밥을 했어. 일단 이 토마토하고 바나나를 물에 넣고 끓이다가 간장, 고추장, 된장, 뭐 소금 기타 등등 장을 넣어갖고 풀어보다가 이제 그 슈퍼에서 토마토 소스를 딱 뭐지 그 스파게티 소스를 한 병 딱 털어 넣고 뭐 고춧가루도 좀 뿌리고 그 다음에 좀 허전하길래 뭐 집안에 있는 뭐 오이, 당근 뭐 이런 거 다 썰어 넣었고 죽이 될 때까지 푹 끓인 다음에 밥에다가 내가 이거 딱 엎어갖고 덮밥으로 내놨더니 그 자식이 벌써 엄마하고 화해하고 집에 갔더라고. 엄마 잘못했어요. 이모가 나를 죽이려나 봐요.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문자 보내고 엄마가 구하러 갈게 이러면서 데리고 갔더라고. 그래서 아직 안타깝게도 그 밥은 그 요리는 먹어본 사람이 없어. 아이 그 요리를 먹어본 사람이 있어야 그게 안전한지 검증이 되는데. 언젠가 우리 꼭 만나.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요. 자 그럼 통일 이야기 할게요. 자 미국과 소련이 그 당시에 나온 말이 적대적 공생관계야. 미국과 소련이 그 당시에 했던 게 적대적 공생관계다. 그래서 이 적대적 공생관계가 깨지니까 이 미국에는 뭐가 필요해? 새로운 공포의 대상이 필요해. 특히 이 미국에서 이 제한적인 특별법이 없어질 즈음에 작년 여름 IS라는 조직이 나타났어. 그래서 막 떠들고 다니네. 이 IS는 누가 그 많은 돈을 대줄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의 NSA가 갖고 있는 장비는요. 그 중동 지역에 이렇게 그 카메라 갖다 대잖아. 그러면 저기 동굴 속에 있는 사람 체온도 체크가 돼. 그러니까 바깥 사람이 움직이면 산악지대에 사람이 움직이잖아. 사막지대에 사람이 움직이면 그 사람 낙타 이런 거 다 보여. 그게 미국의 위성의 기능이야. 그런데 IS가 어디 숨었는지 모른다? 그걸 나더러 지금 믿으라고? 사람들이 뭐 들고 다니는지까지 다 나오는데 에이 뻥뻥 개뻥. 예. 그래서 이 IS라는 조직이 과연 누가 뒷돈을 대고 있나. 맨 처음에 IS가 생겼을 때는요 그 동영상이 굉장히 후졌어. 그런데 지금 IS 동영상은 HD급이야. 그런 HD급 동영상을 순식간에 뿌려. 거기다 NSA가 전 세계를 도감청을 하면서 이 페이스북 계정으로 계속해서 IS를 모집하는데 못 잡는다. 그걸 믿으라고? 아이, 왜 이러실까? 페이스북으로 저기 네트워크 사업하겠다 그러면 전부 다 스팸으로 처리돼 갖고 계정 폐쇄되더만. 아유 뭐 페이스북이라 못 잡는다고. 에이 무슨 개뻥을 그렇게 하시고 그래.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미국과 소련이 했던 게 바로 적대적 공생관계야. 겉으로는 싸우는데 겉으로는 적관계인데 뒤로는 말이 통하는 거야. 서로 돕고 돕는 거지. 그래서 주식시장이 문 닫을 때쯤 사고 쳐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주식시장이 열 때쯤 되면 평화무드로 가고, 또 주식시장 문 닫은 밤 10시에 뭐 비상선언을 하고 뭐 이러는 거지. 주식시장 없는 주말에 주로 도발해주고. 요게 이제 이 적대적 공생관계의 한 예지.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회창 땐가? 선거를 앞두고 이회창이 지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회창 쪽에서 그 이회창 선거본부에서 북한에다가 돈을 집어주고 그 총격전을 좀 벌려달라 그런 제안을 했던 게 밝혀진 적도 있어요. 그게 총풍 사건이야. 한번 찾아봐. 총풍 사건. 대선 때 여당 후보가 뒤로 막 밀리니까 그 총풍 사건을 돈 주고 일으켜서 총풍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막 공안몰이 공포팔이를 해가지고 전쟁 위협 진정한 안보 그러면서 진정한 안보를 위해서 여당 후보를 뽑아달라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이회창 아들이 둘 다 군대를 안 가갖고 네 자식은 군대 안 가지만 내 자식은 군대 간다 그래갖고 안 먹힌 거야. 총풍 총 쏘다 할 때 총
바람풍, 총풍 사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별려지는 별명이 뭐냐면 북풍. 북풍이라는 게 뭐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때까지 항상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사고를 쳤어. 항상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사고를 치거나 간첩사건이 벌어지거나 조직사건이 벌어졌어. 그러면 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막 여당을 찍어줬어. 그래서 여당을 찍어주고 여당에게 모든 걸 맡겨왔지.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국민은 평화를 경험한 거야. 그래서 이 평화를 경험한 국민들이 그 뒤에는 막 전쟁 난다 떠들어도 안 믿는 거야, 국민들이. 특히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뭐가 발달했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급성장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전쟁 위기를 오래 팔면, 전쟁 위기를 계속해서 오래 팔게 되면 뭐가 아작이 나냐? 주식시장이 아작이 나. 그리고 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전쟁 공포파리가 실제로 국민들에게는 안 먹히는 거예요. 이년 미친년이네. 와,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 채팅창에서 하는 모든 욕은 박근혜한테 하는 욕이라 그랬지? 어이, 어디서 박근혜한테 이년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고 지랄이세요? 예. 나한테 하는 욕이면 망치부인 미친년이라고 써, 정확히. 그래야 내가 고소를 하지. 우리 채팅창에 그냥 이년 미친년, 이건 박근혜한테 하는 욕이고, 나한테 하는 욕이면 분명하게 망치부인 미친년이라고 써. 그래야 내가 그거 딱 캡처해갖고 고소를 하지. 그지? 법정에서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당당하게 망치부인 미친년이라고 써. 참고로 내가 일베에 800명 고소한 거 알지? 일베에 800명, 아프리카 160명 고소했어. 그리고 걔네들 지금 다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아니면 한마디만 더 댓글 달면 실형받는 기소유예 중이야. 그거 기사에도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제 아주 그냥 고소에는 이력이 났어.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해봐. 어떻게 되나? 나중에 엄마 아빠 동원해가지고 나 동창한테 30년 동안 연락 없었던 동창한테 연락 받았어. 너가 망치 부인이니?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 어머, 너 웬일이니? 전화를 받았더니 아유, 글쎄 내 친구 아들이 너한테 욕해갖고 고소당했대.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근데 내가 그랬지. 난 네 얼굴도 기억 안 난다 얘. 그리고 끊었어. 난 안 봐줘. 30년 만에 전화한 동창한테도 난 안 봐준다고 얘기했어. 그니까 뭐 엄마 아빠 동원해갖고 빌고 그래봤자 소용없다. 자, 한국과 두 체제 통일 방안. 우리는 거의 한국과 두 체제 통일 방안, 한반도 평화의 문턱까지 갔었어. 문만 열고 들어가면 가능했던 통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 통일의 문턱에서 문을 걸어 잠궜어.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7년 반 동안 국민은 벌써 해마다 몇 번씩 전쟁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돼. 그럴 때마다 주가가 너를 띄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 외국인들이 주식 팔면 그 돈 다 국민연금으로 꼬라박고 있어. 앞으로 수십 년 뒤에 국민연금이 모두 소진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이명박 박근혜는 이미 죽어서 뼈다귀만 남아있을 텐데 누가 책임질 거야? 그때 나는 오늘 전쟁하자고 떠벌렸던 새끼들을 찾아내서 너희들한테 물어내라고 할 거야. 니네가 전쟁하자고 떠벌려서, 너네가 전쟁하자고 떠벌리고 선동하고 다녀서 주식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국민연금이 손실을 받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가난해져야 된다면 너희들 지금 전쟁하자고 떠든 너희들이 책임져야 돼. 전쟁을 반대하면 좌빨이라고? 그래, 그러면 나는 좌빨이라는 욕을 먹겠어. 대신 너는 나중에 국민연금이 소진되면 너의 모든 걸 털어서 너가 돈을 못 갚으면 감옥에 넣어서 널 강제노동이라도 시켜서 너한테 뽑아낼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 전쟁, 누구를 위한 전쟁이야?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자식들은 국적을 포기해서 구역을 면제받는데, 그리고 나이 처먹을 대로 처먹은 다음에
나중에 세금 내기 싫어, 다른 나라에서 세금 내기 싫어서 나이 처먹고 우리나라에서 국적을 회복하고 살아간다는데 왜 우리 가난한 서민의 자식들만 전쟁 나면 군화도 못 벗고 이 더운 여름에 전차 안에서 자면서 고생을 해야 돼? 누구 때문에? 나를 좌빨로 욕하고 싶으면 욕해. 그러나 전쟁에 대한 책임은 니들이 져야 돼. 우리나라 망해도 너네가 책임져야 돼. 너희들 강제노역을 시켜서라도 우리 국민 먹을 거를 만들어내겠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뭐 아직까지도 대화가 아직까지도 대화가 안 끝난 걸로 봐서 뭐 지금 1시간 49분째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이에요. 뭐 1시간쯤이면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어. 내가 더 이상은 방송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방송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이 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다시 방송할게요. 지금부터 제 방송 보고 계시면 지금부터 제 방송 보고 계시면 제가 이걸로 뭐 큰 뭐 전쟁 위협이 도로 무력 충돌이 난다 그런 일 없으면 웬만하면 월요일날 2시 웬만하면 월요일날 2시에 방송을 할 거고요. 만약에 요 주중에 또 다른 사고가 나면 내일 또 만약에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면 내일 2시에 다시 방송할게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방송 볼만 하셨나요? 자, 오늘 제가 틀었던 노래 다시 한번 틀어드릴게요. 이 48시간 안에 확성기를 내리지 않으면 무력 도발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김정은이 부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시절에 김추자 씨가 불렀던 거짓말이야 라는 이 노래는 금지곡이었습니다. 왜 금지곡이었을까요? 아마도 박정희 때 수시로 있었던 전쟁 위협 간첩 사건에 혹시라도 누가 이 노래를 틀면 찔리셨나요? 자, 오늘 방송하느라고 목이 말랐던 망치 부인이 부릅니다.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역시 이 노래도 박정희 시대의 금지곡이었죠. 물 좀 달라는데 이게 왜 금지곡이야? 메말라가는 민주주의의 나무에 물을 달라는 뜻으로 보였을까요? 왜 이 노래는 금지곡이었을까요? 내가 얼마나 열받는지 알아? 내가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전쟁 위협 때문에 애들이 전쟁 나나요 달려와서 내가 그럴 때마다 안정시킨 게 내가 이게 아마 5번쯤 되는 것 같아. 그죠? 전쟁이 날까 두려워서 애들이 난동을 피울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5번째인 것 같아. 응? 본업이 뭐냐 궁금하지? 자칭 주부, 자칭 주부, 법원 지정 영향력 있는 언론인, 국세청 지정,
국세청 지정 방송인, 부업 배우, 여배우이기도 해. 데뷔작도 있어. 남영동 1985에 출연했어.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자, 오늘 망치부인 방송이 정말로 마음에 안 들었고, 뭐 이렇게 기분 나빴다면 왜 들으셨나? 예, 망치부인 방송 마음에도 안 드는데 왜 듣고 있었어? 괜히 방송 억지로 들으면서 시발시발 그러지 마시고요. 예, 다음엔 오지 마세요. 예. 그러나 오늘 망치부인 방송 처음 와서 들었는데 정말 들을만 했다 싶으시면 망치부인에게 추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방송 들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들 하셨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매니저님들, 통행국님, 여비고님, 그리고 참사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망치부인 방송을 만나신다면 오늘도 잘 듣고 갑니다 정도,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한마디 인사말 꼭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아프리카로 오셔서 같이 방송 보시고요. 자, 지금까지 도봉구 장동산의 불량주부 망치부였습니다. 오늘 추천해주신 8,267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아까 6,000명이 넘는 시청자분들이 같이 시청해주셨는데요.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추천해주신 8,295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면서 이상 망치부인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방송 열고요. 아니면 비상사태가 없으면 월요일 낮 2시, 월요일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